겨울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강남 한복판 저택 앞에 섰습니다. 형사님, 여긴 함부로 들어오실 곳이 아닙니다. 경비가 막아섰지만 저는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절도 사건 수사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문이 열렸고 저는 동료 형사 2명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소리를 키웠고 벽면마다 걸린 그림들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가 계단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시계만 해도 제 월급 몇 달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강태준 씨시죠? 며칠 전 이 집에서 고가 미술품 절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신고 취하하겠습니다. 남자가 손을 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저도 그를 마주봤습니다. 묘하게도 그 순간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매가, 코의 각도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희 집안일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사건 수사입니다. 집안일이 아닙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섰고 동료들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신고 내용이 2층 서재에서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단으로 향하자 강태준이 빠르게 앞을 막았습니다. 서재는 안 됩니다. 왜죠? 아버지, 사적 공간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장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계단을 올랐습니다. 강태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손 떼십시오.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동료 형사가 강태준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재 문이 보였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럼 개방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신호했습니다. 동료가 도구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는 넓었습니다. 책장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큰 책상이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아닙니다. 동료가 무릎을 굽히고 말했습니다. 파편이 모두 밖을 향해 있습니다. 안에서 깬 겁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책 몇 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이 서랍 확인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강태준이 달려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개인 물건입니다. 사건과 무관합니다. 그건 제가 판단합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장부, 편지들, 그 아래 작은 파일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가 새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극비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 몇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 여자의 얼굴은 옆을 향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기는 또렷했습니다. 아기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기가 저였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봤던 제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기의 눈, 코, 입모양이 제 어릴 적 사진과 동일했습니다. 저는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7, 15생 후 3개월, 제가 고아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두드렸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이름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짜, 나이, 특징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강철민 회장의 요청으로 1987년 2월경 서울 시내 고아원 조사 실시, 해당 시기 입소 남아 중 생후 3개월 아동 1명 확인. 현재 행방 추적 중.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들 전부 증거로 압수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까와 달리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 서류입니다.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서류를 빼내려다
창문을 깼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증명하십시오. 뭐라고요? 이 서류와 창문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강태준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생활 관련 서류는 영장이 있어도 압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건 증거입니다. 그건 형사님 판단이고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태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저입니다. 지금 경찰이 와서 아버지 개인 서류를 가져가려 합니다. 네. 즉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30분 안에 저희 법무팀이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수사 방해입니다. 방해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저는 서류와 사진을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형사님, 강태준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봉투를 두고 가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형사님, 저희 집안의 사생활이 언론에 유출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위협입니까? 조언입니다. 형사님도 가정이 있으시겠죠. 승진도 하고 싶으실 테고요.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재벌과 싸워서 이긴 경찰 봤습니까?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서재를 나왔습니다. 강태준이 뒤따라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청 민원실입니까? 지금 저희 집에.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동료들이 뒤따랐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증거봉투를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저택을 봤습니다. 강태준이 현관에 서서 여전히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도연입니다. 강력계 형사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그날처럼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증거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멈출 때마다 봉투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 제 과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뭐가 들었는데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형사님, 근데 아까 그 집 아들이 진짜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업무 보자. 저는 짧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봤습니다. 여전히 제 얼굴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아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 제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조사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의뢰인 강철민 회장의 요청으로. 강철민, 덕신그룹 회장, 강태준의 아버지, 그리고 아마도 제 아버지.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강철민을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덕신그룹 창업주, 재계 서열 15위, 71세, 최근 건강 악화설.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매가 제 것과 똑같았습니다. 코의 각도도 턱선도 비슷했습니다. 30년 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일 리 없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 달 전 기사였습니다. 덕신그룹 후계 구도 요동, 강태준 전무연이은 실책.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태준이 맡은 프로젝트가 연달아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이 크게 실망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후계자 교체설이 나온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회장이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버린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후계자로 삼으려고. 강태준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팀장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강 형사, 본청에서 연락 왔어. 과장님이 찾으신대. 지금요? 응, 바로 올라가래. 급한가 봐. 저는 증거봉투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본청 과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장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과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옆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변호사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과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덕신그룹 사건 종결이야. 예, 신고 취하됐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장에 명백한 증거가. 강 형사, 정장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덕신그룹 법무팀 이사 김민석입니다. 이번 신고는 저희 집사가 착각해서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깨진 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수리업체 실수였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파편 분포가. 강 형사, 과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기업 법무팀 이사한테?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덕신그룹 고문 변호사 박상훈입니다. 이건 검찰에서 받은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불기소 결정서였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절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신고자 취하, 피해 사실 없음, 검찰 불기소, 끝난 사건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사가 현장 조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불기소가? 앉아. 강 형사,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야. 넌 따르기만 하면 돼. 김민석이 저를 봤습니다. 형사님, 오늘 현장에서 가져오신 물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회장님의 매우 사적인 서류입니다. 사건과 무관합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법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박상훈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법률 검토서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협박입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 서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형사님 개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과장, 법무팀 이사, 변호사 모두 같은 편이었습니다. 서류 반환하십시오. 김민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부당한 게 뭐가 있어? 사건 종결됐고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어. 개인 서류는 돌려줘야지. 하지만 강 형사, 마지막으로 말한다. 서류 반환하고 사건 종결해. 안 그러면 징계야. 과장이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감찰 조사 시작됐어. 내가 직권 남용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했다고. 지금이라도 서류 반환하면 무마해 줄 수 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가져와. 지금 당장. 저는 과장실을 나왔습니다. 김민석과 박상훈이 뒤따라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증거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만졌습니다. 김민석에게 건넸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석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사진과 서류들을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복사본은요? 없습니다. 사진은요? 찍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에 스캔본이나 파일은요? 없습니다. 김민석이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형사님, 김민석이 봉투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박상훈이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책상을 봤습니다. 빈 서랍을 봤습니다.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혼자 있고 싶어. 후배가 물러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30분 후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 형사, 내일부터 강력이 팀으로 차출이야. 왜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야. 당분간 다른 사건 맡으래. 이건 부당합니다. 부당한 게 뭐가 있어? 일시 차출이야. 불만 있으면 노조에 얘기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일부터니까 짐 챙겨.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사진 한 장, 머그컵, 수첩,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강력이 팀으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휴지로 닦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택이 있는 강남 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늘 늦게 도착한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 1987년 2월 15일 고아원 회장의 서재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다음 잔을 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연 형사님이십니까? 늙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987년 2월 15일에 대해서요.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내일 오전 10시. 북한산 입구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혼자 오셔야 합니다. 잠깐 당신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북한산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등산객들이 오갔습니다. 노부부가 스틱을 짚고 걸었고 젊은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장난 전화였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려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제 차 옆에 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강도연 형사님이시죠? 당신이 전화한 사람입니까? 타십시오. 차 안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등산객들만 보였습니다. 차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멀지 않습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갈 겁니다. 여자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산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987년 2월 15일이 뭡니까?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형사님의 생일입니다. 정확히는 고아원에 맡겨진 날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형사님을 그곳에 데려다 줬으니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산속 공터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30년 전 덕신그룹 회장 댁에서 일했습니다. 가정부였습니다. 그날 본부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본부인이 보자기에 싼 아기를 안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라고.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 아기가 형사님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 저를? 외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회장님이 다른 여자와 관계해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회장님이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본부인은 알아냈습니다. 임신 사실을, 출산 사실을.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빼앗으신 겁니다. 회장은 몰랐습니까? 네, 회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아기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게 제가 당시 적어둔 기록입니다. 날짜, 시간, 고아원 이름. 저는 수첩을 받아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2월 15일 오후 3시 사랑이 집 고아원 생후 3개월 남아 본부인 지시로 인계.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십니까? 회장님이 찾으셨습니다. 예, 일주일 전입니다. 회장님이 사람을 보내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30년 전 그날 제가 아기를 어디에 데려다 줬는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집 고아원이라고. 그리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 어디 있든 찾아서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저는 여자를 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말씀하십니까? 형사님이 어제 그 집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셨다고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회장님 측근입니다.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을 접촉하라고. 형사님이 그 아이인지 확인하라고. 여자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DNA 검사 동의서입니다. 회장님과 형사님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신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장님이 직접 나서실 겁니다. 법적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회장님은 진심으로 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30년 동안 버려두고 이제 와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는 겁니까? 왜 30년 전에는 찾지 않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회장님은 아기가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왜 이제는 찾습니까? 여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이 실망하셨습니다. 적자인 강태준 씨에게 후계자로 쓰겠다는 겁니까? 버린 아들을?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다만 회장님이 형사님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것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미 제 인생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여자가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기사님, 돌아가세요.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차 앞에 섰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형사님, 여자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회장 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회장님이 편찮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떠났습니다. 저는 제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후배였습니다. 형사님, 어디세요? 새 사건 들어왔어요. 지금 간다.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강력이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후배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도 사건입니다. 편의점에서 발생했어요. 용의자는 CCTV 확보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알았어. 현장 가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새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여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팀에서 강도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용의자를 검거했고 조서를 작성했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갓난아기가 울고 있는 꿈, 누군가 아기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꿈. 저는 쫓아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님, 안 가세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너 먼저 가. 나는 서류 정리하고 갈게. 네, 수고하세요. 후배가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쪽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저택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도현 형사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강철민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거절합니다. 아들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입니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제발입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님은 제 아들입니다. DNA 검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날짜가 맞습니다. 고아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을 봤습니다. 저를 봤다고요? 어제 형사님이 근무하시는 서앞을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형사님을 봤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를 미행했습니까? 미행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스토킹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사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맞다는 것을.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북한산 정상 근처 정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혼자 갈 겁니다. 형사님도 혼자 오십시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산에 갔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올랐습니다. 오후 2시에 맞춰
정상 근처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한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 지팡이를 세워두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정자 입구에 섰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셨군요. 할 말이 뭡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닮았습니다. 뭐가 닮았습니까? 저를 젊었을 때 제 모습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서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이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자 기둥에 기댔습니다. 30년 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젊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누구입니까?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 친모입니까? 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병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왜 그때 찾지 않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임신한 줄도 아이를 낳은 줄도 말도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이 숨겼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출산하고 나서야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래서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형사님을 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거짓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인정하겠다고. 법적으로 제 아들로 만들겠다고. 그럼 왜 저는 고아원에 있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30년 동안 혼자였습니까? 아내가 알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사이 아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부를 시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했습니까? 돌아와서 찾았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보냈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한테 물어보면 됐잖습니까? 가정부도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돈을 주고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회장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진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찾습니까? 가정부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에. 그리고 말해줬습니다. 어느 고아원에 아기를 맡겼는지. 그래서 저를 찾았다는 겁니까? 네. 후계자로 쓰려고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 아들이 무능해서 저를 찾은 거 아닙니까? 태준이는.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이는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줬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은 겁니까? 대체품으로? 아닙니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기침하다가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냥 형사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30년 늦었습니다. 압니다.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압니다. 회장이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손을 놨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장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제부터? 6개월 전 진단받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형사님을 꼭 찾겠다고. 회장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편지입니다. 형사님, 어머니가 쓴 편지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습니다. 형사님을 찾으면 전해달라고.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뭘 결정합니까? 저를 만나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헤어질 것인지. 회장이 정자를 나갔습니다.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봤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어른이 되었겠구나. 엄마는 너를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됐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때 내가 더 강했다면
더 용기가 있었다면 너를 빼앗기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약했어. 재벌가 본부인을 이길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너를 데려갔을 때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너를 찾으려 했어. 10년 동안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아들아, 너를 낳았던 그날을 기억해. 겨울이었어. 눈이 내렸어. 너는 울지 않았어. 그냥 엄마를 봤어.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용서해줘. 엄마가.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자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등산객들이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용서해줘.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도연 형사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암센터 간호사 이민지입니다. 강철민 회장님이 입원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오후 산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제 손이 굳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중합니다. 회장님이 형사님을 찾으십니다. 지금 갑니까? 네. 회장님이 형사님 연락처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장님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가족만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꼭 만나야 한다고. 그때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그 옆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회장 부인으로 보였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태준아. 옆에 있던 여자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강도연입니다. 형사입니다. 형사?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우리 남편을 찾소?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남편이 당신 같은 사람을 왜 불러? 제가 회장님. 뭐요?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강태준이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태준아, 넌 입 다물어. 여자가 아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당신,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 남편한테 접근한 거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뭐요? 형사가 재벌 회장을 왜 만나려 하오?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 우리 남편이랑 당신이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어?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말하시오. 당신 정체가 뭐요? 대답 못하겠소? 그럼 사기꾼이란 얘기요? 사기꾼 아닙니다. 증명해 보시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보호자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여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곧 깨어나실 겁니다. 다행이군요. 한 분만 짧게 면회 가능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자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대체 뭡니까? 회장님이 찾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장님이 30년 동안 찾던 아들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서재에서 본 서류 기억하십니까? 그게 저에 관한 겁니다. 증거가 없잖습니까? DNA 검사도 안 했으면서. 회장님이 확신하십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죠. 아닙니다. 그럼 왜 이제 나타났습니까?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고아원?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속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 부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깨어나셨다. 그리고 부인이 저를 봤습니다. 저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하신다. 뭐라고요? 나도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부르신다. 부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5분입니다. 5분만 드리겠소.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고하겠소.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해를 끼치면 가만두지 않겠소. 저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침대에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 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마스크를 빼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왔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편지 읽었니? 네. 어머니가 너를 많이 찾았단다. 압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단다. 괜찮아지실 겁니다. 아니야. 의사가 말했어. 길어야 한 달이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산은 왜 오르셨습니까? 너를 만나고 싶었어.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회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가끔만이라도 나를 만나줄 수 있겠니?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사람으로 만나자. 부탁이다. 저는 회장을 봤습니다. 죽어가는 늙은 남자였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회장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줘. 저는 앉았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또 올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회장 부인과 강태준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당신이 안에서 뭘 했소? 부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을 뭐라고 불렀소? 대답하시오.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준이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우리 남편 아들이라는 거요? DNA 검사를 하면 됩니다. 검사도 안 한 주제에 아들 행세를 하고 있어? 회장님이 확신하십니다. 남편이 착각하는 거요. 병이 깊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요. 부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사기꾼이요? 아닙니다. 그럼 뭐요? 어디서 나타나서 갑자기 아들이라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987년 2월 15일에 맡겨졌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요? 그 날짜에 고아원에 간 아이가 한둘이요? 사랑이 집 고아원입니다. 회장님이 찾고 계셨습니다. 누가 그랬소? 가정부가 증언했습니다. 부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무슨 가정부? 30년 전 회장님 댁에서 일했던 가정부입니다. 거짓말이요. 그런 사람 없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부인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부인께서 지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입 닥치시오.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요?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무슨 사실? 증거 있소? 가정부에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 30년 전 일을 누가 믿겠소? 부인이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사 양반, 잘 들으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나는 모르오.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소. DNA 검사를 하면 검사는 내가 동의해야 가능하오. 내 남편은 지금 판단력이 없소. 법적 대리인은 나요. 회장님이 원하십니다. 남편이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병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요. 부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남편한테 접근하지 마시오. 당신이 나타나면 남편 상태만 나빠지오. 놓으십시오. 약속하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소. 무슨 법적 조치입니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겠소. 허위 사실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것으로. 저는 부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남편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소. 그건 회장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형사님,
강태준이 뒤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말입니까?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당신이 정말 아버지 아들입니까?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장님이 법적으로 인지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태준이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는 건가요? 저는 후계자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재벌이 될 수 있는데 누가 마다합니까? 저는 형사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사님, 강태준이 불렀습니다. DNA 검사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저는 돌아봤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입니다. 전 이미 아버지한테 실망만 드렸습니다. 이제 아들 자리까지 빼앗기면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했습니다. 강력이 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전화를 받고 동료들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강도현 형사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덕신그룹 비서실장 오정환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연락드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께서 형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상태가 괜찮으십니까? 어제보다 좋아지셨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부인께서 제 면회를 막지 않으십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강력히 요청하셔서 부인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보호자 입회하에 면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가능하십니까?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VIP 병동이었습니다. 복도에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하십니다. 강태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머니도 안에 계십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나아 보였습니다. 옆에 부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회장이 웃었습니다. 부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봤습니다. 회장님, 편찮으신데 왜 부르셨습니까?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너를 보니까 기운이 나. 회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편지 얘기했지? 네.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압니다. 부인이 기침했습니다. 의미 있는 기침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의사가 안정을 취하래요. 알아. 하지만 도연이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도연이라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확인 안 됐잖아요. DNA 검사도 안 했는데 함부로 이름을 부르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확신해. 확신만으로는 안 돼요. 법적으로. 여보, 회장이 부인을 봤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인 걸 알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착각이에요. 병 때문에. 착각이 아니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부인이 물을 건넸습니다. 그만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가 가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야, 가지마. 회장이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말씀하십시오. DNA 검사 해줄 수 있겠니? 저는 망설였습니다. 부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신다면. 고맙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비서실장한테 말할게. 내일 검사기관에서 연락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끔 나를 만나줄 수 있겠니? 저는 부인을 봤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설득할게. 무리하지 마십시오. 너를 만나는 게 무리가 아니야. 오히려 힘이 나. 회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탁이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저는 회장을 받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다.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만 가보시죠. 회장님 쉬셔야 해요. 조금만 더.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10분만. 부인이 저를 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회장을 받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DNA 검사하신다고요? 회장님이 원하십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저는 강태준을 받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아버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검사 기관이었습니다. 회장 측에서 보낸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체열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2번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회장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사건을 맡았습니다.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용의자를 추적했고 검거했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회장의 아들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제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강도연 형사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기억하십니까? 30년 전 고아원에 형사님을 데려다준 가정부. 네, 다시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고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경고요? 회장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언제입니까? 어제입니다.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라고. 형사님에 대한 증언을 번복하라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협박했습니다. 제 가족을 건드릴 수도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형사님, 조심하십시오. 그 집안은 무섭습니다. 30년 전에도 저를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뭘 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회장 부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형사님과 함께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부인께서 변호사들을 대동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사기관은 공신력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재검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VIP 병동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 강태준, 비서실장, 변호사 3명. 저를 보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왔습니까?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검사기관 직원이 곧 도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보았습니다. 회장님은요? 안에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 부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사 양반, 한 가지 분명히 하겠소. 말씀하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요. 부인, 비서실장이 말렸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해야 해요. 저 사람이 설령 친자로 나와도 DNA 검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재검사가 필요하고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부인, 그건 회장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내 남편은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예요. 병 때문에. 그러니 내가 지켜야 해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안을, 이 가족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검사기관 직원 2명이 나왔습니다. 강철민 회장님 계신 곳이 여기 맞습니까? 네. 비서실장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우리 모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왔구나. 네, 회장님. 검사기관 직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철민 회장님, 강도연 씨, DNA 검사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직원이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회장에게, 하나는 저에게 건넸습니다. 동시에 개봉하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봉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봉투를 잡았습니다. 제 손도 떨렸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동시에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검사자 강철민, 강도현, 검사 항목 부자관계 확인, 검사 결과, 눈이 그 줄에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확실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연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부인이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에요. 부인, 변호사 한 명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검사기관 공인 날인이 찍혀 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그럼 재검사예요. 다른 기관에서. 부인, 이미 공인된 결과입니다. 강태준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 회장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법적 인지 절차가 남았어요. 호적에 올리는 것도 제가 동의해야 해요. 저는 동의 안 해요. 여보, 회장이 부인을 봤습니다. 그만해. 안 돼요. 이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제 부인할 수 없어. 30년 전에 버린 아이잖아요. 왜 이제 와서? 당신이 버렸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당신이 가정부 시켜서 버렸어. 내 허락도 없이. 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도 내 아들이야. 제 아들도 있잖아요. 태준이는 어떻게 해요? 태준이는 태준이고 도연이는 도연이야. 둘 다 내 아들이야. 부인이 주저앉았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지면 불륜, 사생아 다 이미 늦었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언론에서 이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누가?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비서실장이 핸드폰을 봤습니다. 방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덕신그룹 회장 숨겨진 아들이라고.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덕신그룹 강철민 회장 30년 전 외도로 낳은 아들 확인. 회장의 숨겨진 아들 현직 형사로 밝혀져. DNA 검사로 친자 확인. 재벌가 스캔들.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흘렸어요?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병원 직원입니까? 검사기관입니까? 조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게 됐구나. 여보, 어떻게 해요? 기자들이 보도자료 내야겠어. 뭐라고요? 어차피 알려졌어. 그럼 우리가 직접 발표하는 게 낫지. 회장이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보도자료 준비해. 내용은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아들을 찾았다고. 그동안 몰랐지만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불륜 사실이 상관없어. 이미 다 알려졌는걸. 회장이 부인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도 태준이한테도.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포기할 수 없어.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부인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강태준이 따라 나갔습니다. 변호사들도 하나둘 나갔습니다. 병실에 회장과 저, 그리고 비서실장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보도자료 어떻게 작성할까요? 도연이 의견을 들어봐.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니? 세상에 알려지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네. 제 출생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보도자료를 준비하러 회장과 저만 남았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앞으로 힘들 거야. 언론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괜찮습니다. 정말? 네, 저는 형사입니다. 세상 시선쯤은 견딜 수 있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강해. 그날 오후 덕신그룹 공식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강철민 회장 30년 전 헤어진 아들과 상봉, DNA 검사 통해 친자관계 확인. 회장 뒤늦게나마 아버지 역할 하겠다 밝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동료들, 고아원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팀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강 형사,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뉴스 봤어. 사실입니다. 재벌 아들이었어? 최근에 알았습니다. 팀장이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힘들겠다. 괜찮습니다. 언론이 난리야. 본청에서도 연락 왔어. 뭐라고 하던가요? 당분간 조용히 지내래. 재벌 관련 사건은 빼겠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망설였습니다. 뭡니까? 동료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 이해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기자가 제 이력을 설명했습니다. 강도현 형사는 고아원 출신으로 경찰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0년 전 경찰에 임용되어 강력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으며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뉴스 봤니? 네. 괜찮니? 괜찮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이런 시련을 겪게 해서 아버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것.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대화가 멈췄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책상으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 형사님, 일하자. 밀린 서류 많아. 후배가 물러갔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자들이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평소 같이 먹던 동료들이 앉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동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형사님, 저희 지금 일 얘기 중이라. 그래, 다음에 같이 먹자. 저는 빈 테이블로 갔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벌 아들이래. 부럽긴. 평생 먹고 살겠네. 그럼 경찰은 왜 해? 취미야? 저는 식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오후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사건을 배분했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사건들이야. 박 형사는 사기 사건, 최 형사는 폭행 사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당분간 내근으로 해. 예, 서류 정리나 좀 해줘. 밀린 게 많아. 팀장님, 저도 사건 맡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동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팀장 앞에 섰습니다. 팀장님, 무슨 뜻입니까? 강 형사, 이해해줘. 지금 내 상황이, 제 상황이 수사에 영향을 줍니까? 그게 아니라 언론 때문에 내가 현장 나가면 기자들이 따라붙을 거야.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팀장님, 저는 팀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형사입니다. 재벌 아들이기 전에. 알아.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안 좋아. 언제까지입니까? 한 달, 아니 2달만 참아줘. 언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현장 투입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사건 기록들이었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형사님,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은 근무 중입니다. 퇴근 후에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녁,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여위었습니다. 왔구나. 힘들지?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사회가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널 부회장으로 임명하자는 안건이 나왔어. 저는 회장을 봤습니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듣기만 해봐. 거부하려면 끝까지 듣고 해. 회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도 확인됐어. 그럼 회사
회사에서도 자리가 있어야 해. 저는 형사입니다. 알아. 그래서 명예직으로 하려고 해. 실제 경영은 안 해도 돼. 이사회 참석만 가끔 하면 돼. 거절하겠습니다. 왜? 제가 회사에 들어가면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재벌이 되려고 형사한 거라고 할 겁니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그렇게 보일 겁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넌 이제 내 아들이야. 세상이 알아. 경찰 생활이 편하겠니? 동료들 시선, 상부 압력, 언론 추적. 견딜 수 있겠어?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이게 제 정체성입니다. 형사로 사는 게.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억지로 버티는 게 행복이니? 저는 형사일 때 행복합니다. 지금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속 관련 서류야. 읽어봐.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도연을 강철민의 적자로 인지함. 상속 지분 30% 배정. 30%면 태준이랑 똑같아. 공평하게 나눴어. 아버지, 저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 일이야. 내가 죽고 나서 효력이 발생해. 그래도 받아. 이건 내 권리야. 내 아들로서.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 천천히 생각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게. 강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멈춰섰습니다. 들어와. 태준아, 괜찮습니다. 나중에 오겠습니다. 아니야, 들어와. 너희 둘이 얘기해야 할 때야.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셋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앉아라. 태준아. 강태준이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형한테 인사해. 태준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연이도 안녕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아들이야. 형제야. 서로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버지,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강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기가 힘들 뿐입니다. 알아. 시간이 필요하지. 천천히 가자. 회장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도연아, 태준이한테 할 말 없니? 저는 강태준을 봤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힘드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형사로 살고 싶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회사에 안 들어오실 겁니까? 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아, 너도 할 말 있지? 회장이 아들을 봤습니다. 형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도 피해자십니다. 30년 동안 버려져 계셨잖아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없이 자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을 막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강태준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어렵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우리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너희 둘 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를 샀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사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동료들은 저를 받아들일까요? 아버지와 강태준은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선생님, 도연아, 뉴스 봤어.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힘들지? 세상이 시끄럽던데. 조금요. 도연아, 기억해. 내가 누구 아들이든 너는 너야. 내가 살아온 30년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야. 네, 형사로 잘 살아왔잖아. 그게 내 진짜 모습이야. 아버지를 만났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야.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내. 우리 도연이는 강한 아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강도연입니다. 형사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내근을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 형사,
다음 주부터 현장 복귀해. 정말입니까? 언론이 좀 잠잠해졌어. 그리고 본청에서도 괜찮다고 했어.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뭡니까? 재벌 관련 사건은 절대 안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나갑니다. 진짜요? 축하해요, 형사님. 후배가 웃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회장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편찮으세요? 좀 피곤해. 괜찮아.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좋은 소식 있습니다. 뭔데? 다음 주부터 다시 현장 나갑니다.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네, 형사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욕심부렸어. 내가 회사 들어오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 행복이 더 중요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약속해줘. 위험한 일 하지 마. 다치지 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 보러 와줘. 이렇게 매주 오겠습니다. 고맙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맡을 사건 얘기, 동료들 얘기, 일상적인 얘기들. 회장은 제 얘기를 들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를 만난 걸, 제가 형사로 계속 살아갈 거라는 걸.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범인을 쫓았습니다. 조서를 썼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서서히 저를 예전처럼 대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걷지 못했습니다. 말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면 웃었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는 어땠니? 강도 사건 해결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아버지, 말씀 너무 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내 목소리 듣고 싶어. 저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강태준, 부인, 의사들.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뭡니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래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네, 아버지가. 형님을 찾으세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느리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지실 겁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스크를 빼려 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연아, 내 아버지, 살아줘서 고마워. 아버지, 내가 내 아들이어서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진작 용서했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형사로 멋지게 살아. 내 아버지. 그리고 가끔 생각해줘. 아버지를 매일 생각하겠습니다. 회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한다. 도연아,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의사들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저는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강태준과 부인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버지였습니다. 겨우 2달 함께했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진실은 늘 늦게 도착한다. 회장의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사업 파트너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 옆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아들이래. 30년 만에 찾았다는. 불쌍하네. 이제 만났는데 바로.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이었습니다. 관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뒤따랐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을 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짧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일주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저와 강태준, 부인,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의 유언입니다. 회사 지분은 강태준에게 40%, 강도연에게 30%, 배우자에게 20%, 나머지 10%는 자선재단에 기부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부인이 저를 봤습니다. 제 몫은 강태준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형님, 강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형사입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뜻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행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형사로 사는 게 행복합니다. 저는 상속 포기 각서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서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저는 서명했습니다. 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네, 이게 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햇빛이 밝았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덕신그룹 회장 친아들 수천억 상속 포기, 형사로 계속 살겠다 밝혀 기자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동료들도 이제 저를 예전처럼 대했습니다. 강 형사, 오늘 회식 가자. 그래, 형사님. 이 사건 어떻게 봐요? 용의자부터 찾자.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강철민의 묘,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형사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동료들도 이제 편하게 대해줍니다. 재벌 아들이 아니라 그냥 동료로요. 강태준 씨도 잘 지냅니다. 회사 경영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끔 연락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짧았지만 감사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했지만 도착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강도연입니다. 덕신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형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